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4일에 실시된 고2 학생들의 경기교육청 국어 모의고사. 네, 오늘은 모처럼 만에 독서 지문 중에서 법 지문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 경기교육청 모의고사에서도요, 법 지문이 나왔었거든요. 또 그 법 지문 테마가 이제 요번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관한 국제해양법 재판소 그런 국제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작년 11월 달에도 거의 거의 비슷한 카테고리로 국제법에 대한 또 법지문이 나왔습니다. 범죄인 인도제도라고 나와가지고 범죄인 인도 조약 얘기도 나왔고 그랬죠. 아마 경기교육청에서 매년 11월 모의고사 내시는 분이 좀 이런 국제법 관계에 좀 그런 테마를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번에는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건데 출제하시는 분이 이렇게 갑자기 유엔 해양법 협약, 국제 해양법 재판소 이런 걸 갑자기 아무 책이나 두지다가 떠오르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나름대로 좀 시사성이 있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지난 상반기에 그 일본에서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그 방사능이 유출된 그 위험한 지역이었죠.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이 바닷물에 방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해류를 타고 또 우리나라 해역이 오염될 염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 그렇게 정부의 대응 조치가 발표된 그런 뉴스가 상반기에 좀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출제를 계획하신 분이 아마 이 테마를 떠올리셔가지고 아마 이때부터 이 테마를 11월 모의고사 출제 자료로 내시겠다고 결심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출제 기간 안에 이 기사를 떠올리고 아마 이 테마를 쓰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강력하게 듭니다. 잠깐 이제 그런 테마가 나온 신문 기사 중에서 하나 좀 타이틀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내용이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재판소 제소 가능한가? 그래서 일단 일본의 결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기의 중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 4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인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요청과 제소 등을 지시하면서 바로 이렇게 요번 지문에 나온 내용들이 거의 겹치는 내용들이 이 기사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또 돕는 차원에서도 이 지문 설명과 문제 풀이가 다 끝나면은 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겹치는 부분을 짚어가지고 같이 보면은 충분히 이 내용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요 기사는 지문 해설과 문제풀이 다 끝난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왔어요. 하여튼 요 지문은요, EBS의 사이트에서 오답률을 보면은 그렇게 별로 오답률이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답을 고르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또 이 법지문이라고 하는 게 금년 수능에서 경제 굉장히 킬러 지문이라고 하는 경제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작년 지문에서는 또 법에 관한 지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 2022년에 보는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아마 법주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거의 100%에 가까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모의고사에 나올 때마다 답을 쉽게 고르고 못 고르고 떠나가지고서 법지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연습을 쭉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양의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절충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고 하는 그 협약은 국제 간의 규범이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해양을 둘러싸고 해당 협약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바로 이게 분쟁이죠.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 당사국들은 우선 어떤 의무가 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분쟁 해결에 관하여 신속히 의견을 교환해야 하고, 즉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저쪽 나라가 국제법에 관한 무슨 법규를 위반했다 그런 의견을 낼 것이고요. 또 상대방에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인정 못하겠으면은 아니다, 절대 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다툴 테고요. 하여튼 그런 의견을 먼저 의무적으로 신속히 교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섭이나 조정 절차 등 국가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런 해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의무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 자, 그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 절차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교섭 그리고 조정 절차 이렇게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예가 나와 있고요. 이 두 가지만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등자가 들어가 있겠죠. 하여튼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자, 왜 그렇게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한 이유가 뭘까? 바로 그 이유 간단합니다. 자, 국제법의 특성상 분쟁 해결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국제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그런 절차나 이런
좀 규범 같은 게 국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즉 평화적 수단이죠,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강제 절차라고 한다. 결국 구속력이란 말하고 강제 절차란 말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나쁜 사람을 징역 몇 년을 처한다, 그렇게 판결을 냈으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가 있어야지 그게 구속력 있는 판결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리 징역 100년에 처한다 그렇게 해도 그 판결은 휴지 쪼가리에 불과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법지문에 많이 나오는 그 민법에 관련된 지문들, 뭐 피고는 원고한테 돈 얼마를 지급하라고, 그렇게 아무리 판결이 나간들 뭐 1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강제적으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면은, 그런 절차가 법에 없다면 그것 역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네, 휴지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강제력을 줘야 되겠죠. 그것이 구속력이죠. 하여튼 그런 절차가 강제 절차라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문단까지가 일단 분쟁 해결 수단에는 크게 두 가지, 평화적인 수단과 강제 절차가 있다. 그렇게 일단 그 두 가지 개관을 했고요. 이 3문단부터는 바로 강제 절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 강제 절차란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즉 그러니까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나라 법원, 자기 나라 분쟁 해결 기구 그런 걸 통한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거 나중에 혹시 꼭 요번 세트에는 없지만 내용일치 부분에 얼마든지 다르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한다. 그리고 이때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분쟁 내용 등을 고려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 가능한 기구에는 이제 예를 크게 두 가지 들고 있습니다.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가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 재판소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좀 이따가 신문기사 보여드리겠지만 한 뭐 2개가 더 보태져 가지고 4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지문에는 크게 2가지만, 중재재판소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이 2가지를 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근거가 이렇게 분쟁 해결 기구를 설립한 근거가 유엔 해양법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또 내용을지로 슬쩍 바꿀 수가 있는 게, 이 유엔 헌장에 의해서 설립된 분쟁 해결 기구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거는 이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아니고 국제사법재판소,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유엔 헌장에 의해서 보다 오래전에 일찌감치 설립이 된 것이고요. 이 유엔 해양법, 아니 국제해양법 재판소라고 하는 거는 독일의 함부르크, 네, 햄버그의 본고장 함부르크에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 기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중재재판소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이 2가지 카테고리의 공통점, 차이점 그런 걸 이제 비교 대조해가면서 서술이 돼 나가겠습니다. 자, 이 중 중재재판소는 필요할 때마다 분쟁 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구성되고, 자, 그런데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상설기구죠. 필요할 때마다가 아니고 상설기구니까. 그러니까 재판관 임명이나 재판소 조직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다 이미 거기서 근무하시는 재판관들 다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사람 수 정해져 있고, 또 재판소 다 건물 있고 조직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반해서 이 중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판관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재판관들로 구성이 되어서 이 사건을 담당할 것인가, 그것도 아직 안 정해졌다는 것이고, 뭐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아마 그걸 재판 준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지문에 안 나오지만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이 사건을 또 처리할 것인가, 그 재판 준칙도 다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당사자들 합의해 가지고 다 정할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상설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구성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그 구성 방법의 차이,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상설이냐, 그 2가지 기구의 차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양국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사전에 사건이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자, 이렇게 뭐 양 당사국들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강제적으로 유엔 해양법 국제해양법 재판소로 갈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단 중재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된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이 중재재판소의 재판에 회부가 되는 3가지 요건이 있네요. 일단 당사국들이 해결기구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선택을 했는데 양국이 선택한 게 동일하지가 않거나, 그리고 또 뭐 별도의
합의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중재재판소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그런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사건은 중재재판소 회부가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문단에서는요 강제 절차를 담당하는 기구 크게 두 가지로 중재재판소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두 개를 들면서 둘 간의 뭐 구성 방법 같은 차이점을 지금 차이점과 공통점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가서 관할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본안소송 관할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뭐 여기서 관할권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할권이란 회부된 사건을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이후 본안소송의 관할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해당 재판소는 재판 과정을 거쳐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잠정조처라고 하는 내용이 쭉 이제 끝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한 나라 안에서 재판하는 데에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나라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절차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얘기죠.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잠정 조치 명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 내용을 친 문제로 재판소가 직권으로 이거 일단 긴급하니까 이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 긴급하니까 뭐 해양 오염수 방류하는 거 일단 중지시켜라. 그렇게 재판소가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사국이 일단 요청을 해야지만 잠정 조치를 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잠정 조치의 뜻이 나옵니다. 자, 긴급한 상황에서 분쟁 당사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해양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내려지는 구속력 있는 임시 조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시로 하는 조치이긴 한데 역시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잠정 조치라고 하는 것도 크게 봐서는 뭐에 하나입니까? 아니, 뭐에 속하는 절차입니까? 아까 우리가 쭉 이문단부터 봐왔던 그렇죠. 이 문단부터 쭉 얘기가 되었던 강제 절차의 쭉 하나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력 있는 조치란 말이 당연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 강제할 힘이 없으면 이것도 잠정 조치도 의미가 없겠죠. 자, 근데 이제 효력이 중요합니다. 잠정 조치는 말 그대로 임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 효력이 종료된다?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료된다. 뭐 쉽게 말해서 뭐 후쿠시마에 이렇게 일본이 해양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과연 국제법 위반인가 아닌가 그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단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급하니까 일단 뭐 잠정 조치로 해양 오염수 방류 중지하라 그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만약에 진짜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일본이 그렇게 해양 오염수 방류한 게 법 위반이 아니다.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면 결국 그 해양 오염수 방류 중지하라고 했던 조치는 다시 이제 없던 걸로 되고 계속 뭐 방류를 해도 법 위반이 아닌 걸로 그렇게 되겠죠. 바로 그런 거겠습니다. 일단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잠정 조치는 효력이 종료되겠죠. 그건 또 이제 우리의 기대대로 일본이 해양 오염수 방류한 게 법 위반이다. 그럼 당연히 해양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는 잠정 조치는 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고 이제 최종 판결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속 일본한테 이렇게 해양 오염수 방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최종 판결에 의해서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의 결론에 의하든 간에 이 잠정 조치에서 내린 거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당연히 효력이 종료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잠정 조치와 관할권 얘기가 나옵니다.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면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 당연한 얘기. 그 이후 분쟁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입니다. 뭐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기 제한 뭐 언제든지니까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잠정 조치는 사건이 회부된 재판소에서 담당하지만 바로 이게 관할권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안소송의 재판소와 잠정 조치를 명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도 있다. 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잠정 조치도 관할권을 필요로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추리를 해봅시다. 물론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하고 잠정 조치를 담당하는 재판소가 다른 경우가 물론 예를 쭉 들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나온 내용 가지고 추리를 하더라도요. 일단 당사국 간에 어느 재판소로 갈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럴 경우엔 중재재판소로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중재재판소에서 본안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 중재재판소가 구성이 되려면은 뭐
또 재판부도 재판관도 정해야 되죠, 뭐 룰도 정해야 되죠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항상 상설되어 있다고 하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하여튼 이런 잠정 조치를 판단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한 중재재판소에 사건이 회부되었지만 사안이 긴급하여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자 뭐 좀 이따가 제가 신문기사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뭐 재판관을 어느 나라 몇 명 그런 것도 까다롭고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국제해양법재판소가 그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 조치를 담당할 수 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안문단에서 얘기한 본안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와 잠정 조치하는 재판소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딱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네요. 이때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잠정조치가 요청된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본안소송의 관할권을 심리한 결과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잠정조치의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이걸 네 글자로 말하면 선결 문제네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그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이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먼저 선결 문제, 그거부터 해결돼야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잠정조치의 관할권을 갖는다. 이거 순서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권은 본안소송을 위에 올라갑니다. 네,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결국 하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뭐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굳이 읽는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문을 받고요. 자, 2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23번.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내용일치 문제네요. 1번 선지. 잠정조치 재판에서 내려진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임시조치이다. 분명히 아까 그 사문단에 구속력 있는 임시조치라고 분명히 나왔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잠정조치도 엄연히 강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엄연히 강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강제 절차를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력을 갖는 절차죠. 그러니까 강제 절차는 구속력을 갖는 절차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임시조치 이런 거 틀렸습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거 답 쉽게 1번도 고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에서 확신만 있으면 뭐 1번 딱 찍고 그냥 다른 문제 금방 넘어가면 정말 엄청난 시간적인 이득이죠. 2번 선지. 분쟁 당사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나왔던 게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중재재판소로 사건이 회부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여튼 2번 적절, 동그라미. 3번.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분쟁 해결 원리는 각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적용된다. 자, 분명히 이 문단에 나왔습니다. 4번 선지.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인 분쟁 해결 기구다. 아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설립됐고요. 요걸 뭐 따르게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만들어낼 것 같으면 뭐 유엔 헌장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하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건 맞는 선지겠습니다. 5번 선지. 유엔 해양법 협약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분쟁 해결에 대한 신속한 의견 교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거 아까 이 문단 서두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맞고 답은 확실히 1번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4번 3점짜리 사례 문제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24번은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대한 모의재판 수업에 사용된 사례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뭐 출제위원을 뭐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니까 뭐 딱 100%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례가 2001년도인가 그 아일랜드하고 영국 간의 이런 분쟁에 대한 사례를 아마 이 모델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그 신문기사에 이 아일랜드하고 영국 간의 분쟁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 문제 푼 다음에 한번 그 기사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된 A국, B국. 자, 아마 A국은 아일랜드고 B국은 영국입니다. 자, 바다를 서로 사이 두고 있죠. 자, 분쟁이 발생했는데 분쟁 내용을 봅시다. A국은 B국의 공장 건설로 인하여 자국의 인근 바다에 해양 오염 물질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B국과 교섭을 시도했으나 B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자, 이거 가지고 아까 우리 지문을 통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의무가 먼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을 시도했겠죠. 자, 그런데 B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재판으로 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재판소를 선택을 하는데 A국과 B국이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추후 A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를, B국은 중재재판소를 통한 재판을 원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럼 서로 선택이 틀리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나요? 중재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가면서 내용을 읽어보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후 절차에 따라 양국이 제기한 소송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자, 그런데 어떤 재판소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선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문을 완전히 이해했다면은 여기서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면은 중재재판소를 갖겠군. 이렇게 먼저 딱 감을 잡으면 훨씬 선지 판단이 쉽겠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양국이 제기한 그리고 A국은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을 염려하여 잠정 조치를 바로 요청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재판소는 잠정 조치를 명령하였다. 그럼 이 재판소는 어디겠습니까? 국제해양법 재판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본안 소송을 담당할 재판소는 중재재판소, 그리고 잠정 조치를 담당할 재판소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이렇게 서로 관할권이 다르게 또 이런 또 사례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부연 설명을 스스로 해가면서 하면 이제 훨씬 선지 판단이 빠르겠습니다. 1번 선지부터 봅니다. A국이 잠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B국과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재판에 회부된 다음엔 언제든지, 물론 이제 최종 판결 내려지기 전까지 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잠정 조치 신청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겠습니다. 2번 선지. A국이 요청한 결과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B국과의 본안소송 재판은 종결됐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잠정 조치는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하는 조치지. 이게 무슨 최종 판결이겠습니까? 이 본안소송 재판이 종결되는 거는 최종 판결에 의해 가지고 종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정 조치의 효력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효력이 종결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안소송의 재판 종결, 최종 판결, 그런 거하고 결코 이 순서만 선후 관계만 헷갈리지만 않으면 충분히 2번 선지 잘못됐다고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선지. A국이 B국에게 교섭을 시도한 것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평화적 해결 수단을 거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아까 지문 내용 그대로고요. 4번 선지. A국과 B국은 동일한 분쟁 해결 기구를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두 국가 간 분쟁은 중재재판소를 통해 해결되거군.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 보기 읽으면서 감을 잡았다면 4번 딱 그냥 적절하다고 딱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5번 선지. A국이 재판의 사건이 회부된 후 바로 잠정 조치를 요청한 것은 B국으로 인한 자국의 해양 오염을 시급히 막기 위함이고, 당연하죠. 다 다른 두 글자로 바꾸면 긴급한 경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다 맞고요. 답은 2번 선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선지이기 때문에 3점짜리이긴 하지만 답을 고르기 쉬웠고요. 자, 그래서 이거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이 사례가 아마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분쟁을 다룬 사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 해당 신문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24번에 나온 사례가 아마 이거 같습니다. 지난 2001년 여기서 영국이 아까 사례에서 B국이고요. 아일랜드가 사례에서 A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해안가, 셀라필드라고 하는 해안가가 있는 모양이네요. 이 셀라필드에 목스라고 하는 그 합성물질 생산하는 공장을 영국이 허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목스가 뭐냐면요, 여기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합성물질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의 그 복합 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의 복합 산화물. 그 내용이야 정확히 알 필요가 없고요. 하여튼 상당히 유해하다는 걸 딱 감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산 공장을 허가하니까 아일랜드 측은 같은 해 10월 25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이 유엔 해양법 협약, 바로 우리 지문에 있지 않습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중재재판을 신청하고 같은 해 11월 9일, 자, 일단 급하니까요. 공장 허가의 중지 및 핵폐기물의 해상 운송 중지 등 잠정 조치를 요청했다. 자,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요청한 잠정 조치의 내용은요, 일단 더 이상 이 공장 신축하는 허가 절차를 중지하고 핵폐기물 바다로 운반하지 말아라, 해상 운송 중지 등 그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재판소는 영국에게 바로 재판소가 이제 국제해양법 재판소죠. 지금 나와 있죠. 네. 잠시만요. 자, 그렇죠. 이 기사 내용만 보면은 이 본안 소송을 담당할 재판소가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아일랜드 측은요, 본안 소송을 담당할 그런 재판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아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잠정 조치 역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시 재판소라고 하는 거는요, 국제해양법 재판소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판소가 영국에게 잠정 조치 명령을 빨리 내리긴 내린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아일랜드가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같이 보시면 아일랜드 해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양국이 협력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가 요청한 거는 공장 짓는 절차, 일단 그
허가 절차 중지하고 핵 폐기물 해상으로 운송하지 마라. 좀 강력한 조치를 원했는데 이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막상 이제 잠정 조치 판결을 결정을 내린 거는 뭐 두 나라가 잘 뭐 얘기해서 협력을 해서 뭐 정보도 공유도 하고 막 뭐 오염 방지 조치를 위해서 알아서 잘 협의하라. 좀 약간 좀 미지근한 내용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아일랜드는 만족할 만한 내용이 아니겠죠. 하여튼 이렇게 이 우리 24번 사례가 이제 실제 아마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분쟁을 다룬 이런 사례로 보여져 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신문 기사 같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5번 가겠습니다. 네, 다음 25번이요. 이 윗글에 제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도식화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 일단 박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뭐 잘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A는 분쟁 발생, B는 평화적 수단, C가 분쟁 해결, D는 강제 절차, E는 분쟁 해결. 뭐 딱 봐도 알겠죠. 당연히 평화적 수단이 잘 되면 분쟁 해결되고 C로 가겠고요. 이게 잘 안 되면 또 강제 절차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강제 절차로 가도 결과적으로 분쟁은 해결되겠죠. 그게 알파벳 E겠습니다. 자, 1번 선지입니다. A. 자, 분쟁 발생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 국가 간 다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분쟁이죠. 맞고요. 2번 선지 D입니다. D가 강제 절차입니다. 강제 절차를 진행하는 모든 분쟁 해결 기구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해결 기구가 분쟁 발생 전에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설을 말하는 것인데, 상설을 말하는 것이지만,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상설이지만 중재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뭐 재판관 구성이라든지 뭐 재판소 조직 같은 게 그때그때마다 필요가 있을 때 양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쟁 해결 기구가 분쟁 발생하기 전에 재판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중재재판소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네요. 답은 2번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재재판소라고 재판소라는 명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재판소도 이미 다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재판소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건을 담당할 중재재판을 담당할 재판관을 누구로 할 것인가, 뭐 룰을, 즉 재판 준칙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정해져야지 재판소가 구성돼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2번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선지 B가 뭐냐면 평화적 수단이죠. B를 통해 C 분쟁 해결로 가는 과정은 분쟁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4번 선지 D가 뭐냐면 강제 절차입니다. 강제 절차를 통해 E 분쟁 해결로 가는 과정은 국제적 분쟁 해결 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자, 구속력 있는 결정, 구속력 있는 절차, 다른 말로 강제 절차, 뭐 그대로 맞겠습니다. 5번 선지 D 강제 절차를 통해 E 분쟁 해결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효력은 최종 판결 전까지만 유효하다. 아까 지문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지들 보면요, 뭐 4번하고 5번이 다 똑같이 D를 통해 E로 가는 과정, D를 통해 E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오답 잘못된 선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틀리는 거고요. 이 정답 2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으면은 4번, 5번 이 전제가 같은 것에 대해서 낚이지 않고 답을 잘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자, 26번이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기억이 바로 본안 소송에 관할 건이고 니은이 잠정 조치에 관할 건입니다. 그럼 이 지문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은 결국 이 본안 소송에 관할 건이 잠정 조치에 관할 건에 과의 관계에서 네 글자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선결 문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기억이 먼저 해결되어야 니은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답이 바로 1번에 그대로 있네요. 기억에 바로 본안소송 관할권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니은은 인정된다. 자, 아까 전에 지문 나와 있는 그 글로 다시 바꿔 좀 길게 말한다면은 중재재판소가 뭐 본안소송 담당할 관할권이 있다고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국제해양법 재판소도 잠정조치 관할권이 있다. 그렇게 딱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답은 쉽게 1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선지요. 기억에 대한 판단에 앞서 니은의 존재 여부 판단한다. 또 3번 선지 니은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억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2번하고 3번은 뭐겠습니까? 다 같은 얘기네요. 그럼 2번하고 3번은 선결 문제가 기억이 선결 문제가 아니고 니은이 선결 문제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1번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죠. 네, 1번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는 그런 선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선지 2개씩이나 있고 이게 1번하고 배치가 되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1번이 답일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거죠. 4번 선지 본안소송의 최종 판결 이후 기억 본안소송의 관할권이 확정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니, 일단 관할권이 있어야지 본안소송을 시작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이건 4번 선지 말도 안 되고요. 완전히 엉뚱한 선지고요. 5번 선지 본안소송의 개시 시점은 니은의 인정 시점과 일치한다. 자, 니은이 아까 뭡니까? 니은이
잠정조치 관할권인데요. 자, 아직 본안 소송이 예를 들어서 중재재판소에서 해야 될 경우에는 재판소 구성이나 그런 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걸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잠정조치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정조치 관할권 인정되면은 이렇게 잠정조치 명령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때는 본안소송이 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안소송 개시 시점하고 잠정조치 관할권 인정 시점이 일치한다고 하는 건 틀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자면은, 중재재판소나 뭐 본안재판을 담당할 재판소 구성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본안소송이 개시되기 전에도 잠정조치 관할권 인정돼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5번 선지 확실히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7번 문제는요, 어휘 문제니까 생략을 하고요. 이제 일단 아까 제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지문을 고르게 된 근거 뉴스라고 생각이 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신문기사 살펴보면서 이 지문을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다이아몬드부터 보겠습니다. 잠정조치 등 제소 가능할 것. 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요청과 유엔 해양법 협약 제7 부속사상 중재재판소에 대한 중재재판 제소를 꼽겠다. 우리 지문은 그대로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소제목으로 중재재판의 회부 뒤 방류중지 잠정조치 요청 가능. 우리가 본 그대로고요. 자, 일단 본문을 보겠습니다. 해양 분쟁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는 유엔 해양법 협약 280조에 따라서 양 당사국이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방법도 있다. 바로 아까 평화적 수단이 교섭 조정 절차 그런 거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이 국제사법재판소 제6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 그 다음에 또 그 제7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중재재판소, 여기까지가 지문에 나온 두 가지 분쟁 해결기구고, 거기에 우리 지문에도 등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외에도 더 있다고 그 외에도 있다는 걸 암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외에 다른 기구들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제8부속서에 규정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분쟁 해결을 위해 그 부속서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 위에 하나 있네요. 국제사법재판소. 자,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이렇게 네 가지 수단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데 우리 지문에는 두 가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요, 이 협약의 당사국이지만 현재까지 해결 방안에 대해 선택하지 않았다. 당연히 일본이 이런 거 제대로 적극적으로 선택할 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말씀이 나오고요. 자, 하여튼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 관해 동일한 분쟁 해결 절차를 수락하지 않을 때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을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바로 지문에 본 내용 그대로죠. 특히 이처럼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재판 회부 뒤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0조에 따라 일본이 실제 오염수 방류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중지해달라는 잠정조치를 국제해양법재판소, 아까 지문에 본 거 그대로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재판의 회부돼 본안소송이 진행되려면 양 당사국에서 각 2명, 그러니까 한국 사람 2명, 일본 사람 2명, 또 합의에 의해서 1명의 재판관을 구성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과정이 자그마치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등 재판 진행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문에 왜 잠정조치가 필요한가, 그 이유 여기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아랫부분이 아까 전에 봤던 그 영국과 아일랜드 문제 24번과 관련된 분쟁 사례였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지문과 관련돼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칩니다. 하여튼 저희 도플갱어 역사국어 연구소에서는요, 이제 2022학년도 분명히 수능에 법주문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2 모의고사 단계부터 좀 하여튼 법주문을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